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2부에서는 조금 더 하드코어로 갑니까? 네. 세계 진문기담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경험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실제 이 책이 있는 거예요? 세계 진문기담이라는? 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낸 책이죠. 진문기담. 기담이야 뭐 기이한 이야기인 것 같고. 진문은 진기한 들을거리. 사실 기기묘묘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그쵸? 거죠. 이제 영어로 하면 간단하죠.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네. 보통 우리 미스터리 하면 뭐 이를테면 예언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운명, 슈퍼내추럴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자연 발화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아, 네. 다른 건 안 타는데 사람의 몸만 안에 다 타가지고 사라지더라. 의학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봤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네네네. 그런 다음 우리가 뭐 아는 괴물과 유령이라든지 그리고 UFO라든지 좀비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기적하면 대표적인 게 일종의 치유의 세계죠. 그죠? 죽었는데 살아났다든지 네네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이야기, 불 속을 막 그냥 걸어다니는데도 다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 어릴 때 좀 많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릴 때 참 많이 신기하다가 네. 나이 들어 좀 생각한 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할 만한 상황이라 그런 거지 지금 일어나면 다 설명되는 건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간혹 가다가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또 세상이 재미있는 거죠. 네. 오늘 그런 이야기. 이분은 그러니까 바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한 좀 신기한 일들 이런 중심으로 한번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문기담. 네. 이 책은 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네, 거기서 낸 책이죠. 한 거예요.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책을 보면 항상 그 구성이 감동 실화하고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스프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게 양대산맥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들 이걸로 구성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참 좋아할 만한.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우리가 현실 감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관련을 맺어야 되고 또 내가 온 세계라든지 갈 세계와 관련을 어떻게 맺느냐. 그러니까 두고 세계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현재의 세계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세계인데 네. 우리가 어디서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자 보면 우리가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잘 균형 감각을 가질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한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게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전 기이한 일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게 저는 없어요, 사실. 사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잘 없긴 한데요. 네. 다 건너 들은 얘기야. 직접 경험한 건 저는 아직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좀 좋아하는 것들은 결국 예언이죠. 미래에 대한 예언. 예언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 진문기담할 때 1번이 예언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초능력이 있다, 가질 수 있다고 할 때 어떤 초능력을 가지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염력도 있고 순간이동 능력도 있고 뭐 안 보이는 그저 투명 인간도 되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예지력이거든요. 그래서 뭐 로또 뻔하죠. 뭐. 로또든 뭐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어디에 오르고 어디에 뭐가 들어쓰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예언인가 그게 싶기도 하고 요즘 만들어지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이게 예언을 그냥 진짜 이건 예언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진짜 우연의 일치다. 항상 부딪히잖아요. 예전에 007 영화에 골드핑거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007이요? 007? 네, 007 영화. 그걸 007이라고 그래요? 007. 부산에서는? 아니, 부산은 아니고. 그 007이죠. 007. 사실 뭐 숫자로 따지면 007이 더 맞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007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네. 그 골드핑거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사건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은 항상 그렇다는 거죠.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 일어나는 것은 그 우연의 일치다는 거죠. 두 번이나. 그래서 세 번 일어나면 이제 적들의 공작이다. 에너미의 공작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한 번은 늘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과연 우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왜 이제 결국 이런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느냐. 네.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결국 불확실성을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불안감 견디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내가 이 시간과 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자신이 없을 때 불안한데, 네. 근데 나는 뭘 할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한다. 무엇이 된다. 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낼 때 그건 예언을 자기 스스로 성취해내는 거잖아요. 자기 실현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상당히 그 사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심적 안정을 좀 느끼고. 뭐 그리고 심적 안정을 느끼니까 통제가 되고 그 통제가 되는 게 계속해서 순작용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사실은 좀 처음 발전했던 지역들 있잖아요. 그리스 문명. 그리스 문명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자연 철학, 과학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리스의 우리 신화를 봤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신탁이잖아요. 오르클.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신탁이 그리스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재미있지 않느냐. 과학이 같이 양대산맥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제일 아는 건 델포이의 신탁. 네. 근데 이제 가장 그 신탁도 그리스 전역에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탁소가 여러 개 있었죠. 뭐 신전마다 신탁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유명한 신탁소가 우리가 델포이 신탁이라고 하는데 도도나의 신탁소도 있거든요. 델포이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유, 그리스. 그 정도. 네. 그가 이제 도도나의 신탁. 그게 제우스 신 모시는 그래요. 네. 우리 생각에는 그럼 제우스 신을 모시는 그 도도나의 신탁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영음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델포이의 신전이 가장 유명해졌느냐? 네. 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예전에 우리 크로이소스 왕 했지 않습니까?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가 그 여러 가지 이제 페르시아가 자꾸 커져 오니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근데 신탁도 여러 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탁소의 신탁을 자기가 채택을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 6군데 신탁소, 이집트에 1군데, 7군데 사람을 보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딱 10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딱 여기서부터 출발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은 다 도착해 있으니까 그 딱 출발한 날로부터 계산해가지고 100일째 되는 날 크로이소스 왕이 뭐 하는지 거기서 말을 해라고 딱 그 한마디로 테스트를 한 거죠. 지금 크로이소스 왕이 뭘 하고 있는지 말해봐라. 네. 그런데 그때 크로이소스 왕이 뭘 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맞춘 데가 바로 델포의 신전인 거죠. 델포의 신전. 그러니까 델포의 신전은 도도나의 신전은 뭐냐면 떡갈나무 있죠. 네네. 떡갈나무가 크다란 게 서 있는 거예요. 참나무가 원래 또 이게 큰 신을 상징하는. 그렇죠. 이거 크고 하네. 근데 이 도도나의 신전에서 어떻게 신탁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냐면, 자, 참나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나뭇가지에 새들도 날아와서 지지길 수 있고, 네. 바람도 와서 부딪힐 수 있고, 또 나뭇가지에다가 뭐 이런 새 구슬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달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신관이 그 소리를 듣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도도나의 신탁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딱 듣고 이 뜻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거든요. 근데 델포이의 신전은 이제 그 방식이 아니라 신관이 바위 틈으로 연기가 흘러나왔다고 하죠. 전기 같은 경우 무슨 유황 전기 같은 게 연기 흘러나오면 네. 삼각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거죠. 네. 앉아가지고 이제 연기를 쭉 들이마시는 거죠.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이제 일종의 혼상태대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못 알아들으면 이제 다른 신관이 그것을 번역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렇죠. 통역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때 델포이의 신전에서 크로이소스 왕은 양 한 마리하고 거북이 한 마리를 놋뚜껑에 넣고 끓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근데 딱 해보니까 유일하게 맞춘 데가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 네. 여기가 제일 영빨이 좋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예언은 뭘 뜻하냐면 동시성을 따지거든요. 동시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자, 우리 오늘 정프로가 네. 올해 연말까지 주식에서 대박을 벌려면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인간관계로.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는 것하고 정프로가 연말까지 주식을 뭐 100억을 번다, 200억 번다는 상관이 없다고 우리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과성의 논리죠. 원인과 결과를 따진 논리잖아요. 좀 결과 100억, 200억을 벌려면 지금 주식에 좀 더 뭐 많은 뭐 정보도 좋고 좀 더 어떤 돈 투자를 하기 위해서 더 밑돈을 끌어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는 그 결과를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동시등의 원리에서는 그런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1차원적이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는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예언의 원리인 거죠. 예언과 사실 기도의 원리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새가 난다든지 내가 지금 뭐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뭐 기분이 어떻다라든지 이걸로 결정이 난다라고 딱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그것이 이제 사실은 미래를 지배한다고 보는 게 동시성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델포이가 제일
영빨 좋은 대로 선택이 됐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예언의 전통들은 네. 계속해서 이제 서양에서는 그렇게 내려왔던 것이죠. 네.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는 예언의 전통들이 결국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주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괴와 효 해가지고 좋은 이제 계율을 얻는다고 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주 근데 그 아시다시피 모든 예언 신탁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뭐 그렇죠. 예. 네.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미래를 예언한 능력 가지고 이제 동시성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제 우리 칼융. 칼융 같은 사람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인과적인 것만 가지다 원인과 결과만을 따지면서 자꾸 어떤 사물과 사건을 해석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주장은 천박한 합리성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이 동시성의 원리랄까, 이 동시성의 감각도 그렇게 좀 부정하지 않는 것이 네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에서 맞은 얘기가 여기 좀 나옵니까? 진문기담에? 예,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나오죠. 노스트라다무스. 왜요? 왜냐면 이거 뭐 어디에 무슨 뭐 불 떨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네네네. 근데 그거는 다 뭐 그냥 매년 해석하기 나름 매년 그렇죠.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딱 8월 지나고 나서 이제 많이 인기가 사라졌죠. 왜냐하면 저희들 7, 80년대 가장 유명했던 게 1999년 8월 지구 멸망의 날 해가 그 책이 가장 유명했잖아요. 일본에서는 고도벤이라는 사람이 해설을 해가지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떻게 이게 맞는가 하는 걸 보여줬고 네.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가 80년대 초반에 불태어나게 팔렸죠. 네. 근데 결국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사서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 다 맞아요. 그죠? 다 맞고 모든 걸 다 예언했는데 네. 우리가 지난번 예언에 뭐 말씀했지만 반음 이펙트처럼 네. 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결국 지구 최후의 날 이후로 사라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노스트라다무스는 그렇다 치고. 네. 근데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좀 너무 추상적이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스웨덴의 과학자 겸 신비주의자 스웨덴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스웨덴볼의 환상은 아주 구체적이었단 말이죠.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집이 불타고 있다고 지금 막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불타고 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있던 곳이 자기 집하고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거기에 뭐 어떤 전신망이랄까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 상태 뒤에 또 몇 시간 뒤에는 이제 불이 꺼졌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세세하게 다 이제 그 환상을 자기가 지금 50km 밖에서 마치 천리안을 보듯이 그걸로 이 스웨덴볼이 좀 유명했죠. 그래서 이 칸트가 나중에 이걸 조사하고 비판하기까지 했어요. 칸트가요? 네, 임마누엘 칸트가. 왜냐하면 스웨덴볼이는 과학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과학자의 어떤 자기 논문을 하고 이러면서 신비주의적 관점을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말을 했다는 게 신빙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과연 그 신비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성하고 관련해가지고 한번 그 칸트가 이게 비판적인 코멘트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보고 있으면 뭐 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고향 집과의 아무런 어떤 주변에 연락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타고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세세하게 했는지 그건 좀 의문인 거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사진은 지금 안 남아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게 이런 제목이 있어요. 1932년에 독일의 사진 기자 2명이 함부르크 조선소 취재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취재를 나갔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조선소에 들어가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더니 하늘이 꺼멓게 밤으로 변하더니 막 공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불이 번쩍번쩍하고 온갖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취재를 하다가 중단하고 처음에는 이게 뭔가 방공 연습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뭐 그냥 불 소리 나고 폭탄 소리 나고 공습이 분명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차를 몰고 조선소가 크잖아요. 차를 몰고 급하게 이제 정문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게 뭐 있냐니까 수희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 바라보듯이 뭘 도와주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등 뒤를 바라보니까 그냥 조선소는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집장에게 보고까지 했단 말이죠. 지금 오늘 취재를 하러 갔다가 이러이러한 공습 장면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기록까지 남겼는데 편집장은 이 근무 중 술을 마셨구만. 이렇게 된 거죠. 술을 마시고 지금 헛것을 봤구만. 이렇게 해서 꾸지람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사진 기자가 한 10년 지나가지고 결국 영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네. 이민 간 다음에 이제 43년에 함부르크 조선소를 영국 공군이 공습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자기가 그날 신문을 보니까 그 기사에 나온 내용하고 자기가 11년 전에 목격했던 내용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다. 이건 11년 전에 이미 미대를 봤다. 이런 것도 있죠. 요것도 뭐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데자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내가 꿈에서든 어디서든 분명히 봤던 건데 처음 겪는 일인데, 네. 근데 그런 일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뇌의 문제인 거죠, 제 뇌에. 예. 그래서 뭐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정확하게 그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으나 네. 충분히 뭐 그건 제 뇌의 착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아니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 사람의 감각이나 내가 인식하는 게 사건이 일어난 것보다 늦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뭐 이게 탁 해도 이게 올 때까지 0.000 몇 초가 걸리잖아요. 보는 것도 그렇고 네네. 듣는 것도 네.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시간이 진짜 일어난 현재가 있고 요것이 내가 감각으로 처리한 현재가 있다 이거죠. 이 시간 사이에 인터벌이 있잖아요. 네. 그 중간에 어떤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래의 암시라는 것은 이 중간 시간 사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뭐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 실제 사건이 일어난 것하고 우리가 인식, 지각하는 것하고 그 사이에 어떤 예언이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죠. 아, 정프로는 이런 얘기에 잘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 네. 요거는 예언이랄까 하고 좀 다른데 우리가 예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바로 다우닝가 10번지 수상관제 계속 살았지 않습니까? 런던 공습을 해도. 그러니까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수상관제에 갑자기 손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저녁쯤이었죠. 갑자기 이 사람이 식사다 중단하고 주방에 갔단 말이죠. 처칠이 네. 주방에 가가지고 주방 이제 직원들에게 야, 그 지금 음식 몇 가지 다 지금 빨리 줘 하고 음식을 다 받아온 다음에 그 직원들에게 빨리 지금 방공으로 가라라고 명령 내렸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3분 후에 바로 관제 뒤편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주방이 완전 박살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당신은 우리를 빨리 방공으로 가라 하고 이걸 왔느냐. 또 처칠이 어떤 게 있었냐면 야간에 이제 쭉 이제 대공포대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시찰을 하는데. 항상 이제 왜 차들 이제 문 딱 열어주면 우리 그 사장님 좌석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딱 열어주는데 그날따라 그 문을 열어줬는데 그 문을 안 타고 갑자기 삥 돌아서 바로 운전석 뒷자리로 가서 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렇게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바로 몇 분 뒤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차가 전복될 뻔했는데 마침 처칠이 바로 그쪽에 탔기 때문에 이게 전복이 안 됐다 이렇게 나와요. 차 체중을 뭐 그래 처칠이 우스갯소리로 체중을 실어 들렸던 쪽을 밀어내렸기 때문에 내가 이 차가 전복이 안 돼가지고 무사했다. 어떻든 근데 반대 차선을 탔기 때문에 이게 위험을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처칠에게 물어본 거죠. 아니 당신은 맨날 당연히 그 좌석을 차다가 왜 갑자기 옆 좌석을 옮겼냐 이러니까 내가 승용차 문으로 다갔을 때 내 마음속에 누군가 멈춰라고 소리를 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상 상황이 있고 비상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처칠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막 포탄이 떨어질 수 있고 공수 상황에서 이런 우리가 말하는 예감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것 같아요? 예감이 좋은 사람. 뭔가 그런 그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저는 예감이 좋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예감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동물들도 보면 무슨 지진이든 무슨 신호들 먼저 캐치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살아있는 감각 기관인데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는 뭐 도시화 혹은 뭐 이렇게 점점 뭐 이성의 시기로 오면서 그 감각 기관들이 퇴화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일부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 근데 이제 본인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나 그런 뭔가 이상한 낌새들을 나도 뭔지 모르겠지만 좀 캐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처칠은 나 이거 꾸며낸 얘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첫 번째 방공으로 대피하라고 한 얘기는 그거는 아마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냥 워낙 이제 전쟁 상황이잖아요. 계속되는 그 세계대전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뭐 훈련 목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한 번씩 내려보낸 거지. 뭐 그게 뭐 특별히 뭐 이상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평상적인 훈련의 일종이었다. 뭐 그런 거였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운전석 뒷자리로 간 것 역시도 아마 그 딱 한 번이 아니고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막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운전석 뒷자리로 앉았는데 그때 이제 사고 폭탄 비슷한 게 터졌는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들의 기저에는 처칠은 대단히 불사신 뭐 그런 느낌? 혹은 뭐 감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 사람 감대로 가면 이긴다?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저는 정치적 목적이 좀 있었던 에피소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 중에 저도 이제 동감하는 게 그 감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처칠은 감이 좋기 때문에 생존에 감이 좋으니까 이 사람 따라가면 우리 괜찮아. 라는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예전에 우리가 그 유방 이야기 했잖아요. 그 유방이 사실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동네 건달의 일종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유방이 동네 건달은 건달인데 유방을 환영을 한다 했잖아요. 술집 주인들이. 왜냐하면 유방만 오고 나면 사람들이 오더라.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에는 여기 지금 처칠처럼 그 어떤 스위치 전환이 잘 된다고 해야 될까? 코드 전환이 잘 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 사람은 정상성 편향이 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도 그냥 괜찮겠지.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하다가 이제 위험을 크게 자초하게 되고 더 위험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새로운 뭔가 신호나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너 지금까지는 이런 옷 입고 왔는데 오늘 이 옷 입고 온 거 보니까 뭔가 지금 뭔가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고 이렇게 되면 완전 이게 일종의 뭐냐 노이로제가 돼버려요. 신경증 환자가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비상 상황과 정상 상황 사이에서 이 스위치 전환이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정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 지금 전쟁 상황이나 이럴 때는 정상적인 어떤 이거보다는 비상시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비상시에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나 혼자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보다 타인의 감각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보면 잘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타인의 감각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유방이라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아주 불사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비상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감정이입, 그러니까 감정이입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감정이입 능력이 좋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거울 유련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거를 마치 나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거울 유련처럼. 그러면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된다 생각해 보죠. 이거죠. 확대가 된다 생각해 보면. 정말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그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어떤 막 지금 불이 나고 물이 막 침수가 되고 이럴 때 여러 사람들의 어떤 정보들이 계속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때 제한된 정보나 자료만 가지고 자기가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보는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많이 확보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칠 같은 사람이 감이 좋다는 거는 지금 말씀대로 오히려 그 순간에서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의식으로 인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 정보가 뭔가 비상 상황에서는 이게 뭐라고 할까 필터링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평상 상황에서는 그건 다 무시되는데 비상 상황에서는 그 필터링이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그 배시몬 컨설턴트 직업이 왜 돈을 많이 버느냐. 그 사람은 딱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딱 이제 순간적으로 1, 2초 보고 이 사람이 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 모든 정보를 우리는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순식간에 많은 정보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드미트리오스라는 배시몬 컨설턴트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는데 자기가 운전하러 이제 주유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유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기분이 들더니 갑자기 차를 꺾어가지고 주유소를 안 들어가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곧이어 한 30분 뒤에 1시간 뒤에
바로 지방 라디오가 나오는데 바로 그 주유소에서 지금 무장강도. 무장강도. 자기가 들어가서 바로 딱 무장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느낌들, 정보가 자기가 확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게 뭔가가 문이 열려 있고 이런 것들이 평상시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바로 이제 핸들을 꺾어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발전한 사람 아닌가. 그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스테이크를 식당에서 구워 나왔는데 얘가 평소랑 좀 뭔가 다른 맛인데 본인도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그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자기 무슨 저 동료 병사 뭐 이런 애들 얘기를 들었는데 동료 병사 얘기는 또 저기 독일에서 지금 뭐 공습기 떴대 뭐 이러니까 아유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고민 막 우왕좌왕 하다가 스테이크에 약간 좀 맛없게 구워진 건데 그걸 이제 먹은 터칠은 뭐 맛이 좀 이상한데 이 뭔 일 나나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감이 영 안 좋아서 야 빨리 저 지하 방구로 대피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의 감 좋은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진문 기담에 실을 만한 얘기냐 여기에 저는 이제 의심을 갖는다는 거죠. 네. 뭐 사실 나폴레옹도 그렇고. 그 일본도 러일 전쟁 때 그 스시마 해전할 때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을 연합함대 사령관에 임명한 이유가 근거 중에 하나가 운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도 자기 장군들 주요한 사령관 임명할 때 그 임명 근거에 가장 큰 게 바로 운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그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운이 그렇게 좋은 거는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하지만 수많은 여러 팩트들을 그 사람이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운이 좋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운 좋은 사람 잘 데려가는 거는 그건 뭐 전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운이 좋은 것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연히 된 거 아니라 그 도고 지금 말한 도고 같은 경우가 운이 좋은 사람의 대표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일화를 몇 개 보면 이게 운이 좋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마스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스트 저 꼭대기 그 배에다가 마스트 저 이런 기둥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 마스트에다가 이제 우리 그 뭡니까 망 같은 거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올라가는 대회를 한단 말이죠. 경쟁을. 그래서 이제 이미 한 명이 쫙 올라갔다가 이미 딱 찍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도 도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미련스럽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아니 이미 다 끝났는데 끝난 게임에 왜 그렇게 당신 올라가서 다시 찍고 내려오냐니까 그 도구 했던 이야기가 그 걔가 찍고 내려가다가 또 사고 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도구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가 길을 가는데 앞에서 말을 타고 누가 오잖아요. 그럼 그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말을 타고 온 사람이 앞으로 오면 갑자기 옆길로 간다는 거예요. 옆길로 그냥. 사람들이 저 왜 이렇게 겁이 많냐. 그 장군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말 오는데 말 두려워하냐는데. 근데 그 사람 논리는 간단하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자기 느낌은 이거 가다가 사고 날 것 같다. 그럼 내가 피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이 좋다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또 생활에 미세한 어떤 변화들에 상당히 캐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험 요소들을 미리 사전에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고. 혹은 또 제 아는 사람 중에도 운 좋다고 스스로 굉장히 기분 좋게 맨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 운 좋다 이렇게 해서 잘 돼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옆 사람들도 그냥 재밌거든요. 또 아주 그렇게 뭐 재수없게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좋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자꾸 옆에 붙게 되고. 운이 좋다 해야지 자꾸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운이 더 좋아지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제 윈스턴 처칠의 요행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뭐라고 할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운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자꾸 지금 말씀대로 더 좋은 정보와 더 많은 정보가 오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자기 운을 좋게 만들려면 일단은 자기 몸이 좀 건강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백지향 홍삼을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해야 사람들이 옆에 옵니다. 그리고 산에서 받는 전기가 가장 좋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백산의 전기를 이어받은 소백지향 홍삼 뭐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어른들 드시는 그 홍삼포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좋아하는 뭐 키즈통통 홍삼 젤리, 뭐 아니면 홍삼 진액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소백산의 정기를 잘 머금은 이 홍삼을 여러분이 편하게 집에서 즐기실 수 있는 이 방법, 소백지향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세트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로 또 주변에 감사한 분들께 또 드리기도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 소백지향 홍삼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내가 건강해야, 내가 불사조가 돼야 그 모든 행복들도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처칠보다 더 불사조 되시는 소백지향 우리 소비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런 어떤 우리가 아주 뭐 유명한 정치인이랄까 아주 정말 큰 기업의 총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자기가 활용하기 때문에 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민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고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기대한 진문기담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사람도 약간 비슷한 게 열차 사고가 나는 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을 조사를 해보니까 항상 사고가 나는 기차에는 평상시보다 사람이 적게 탄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건 조사, 물론 이제 항상 말씀하신 영국의 무슨 대학 교수지만. 아니,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항상 뭔지 모르지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기차 타는 일을 피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를 기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조사 대상 날짜의 평균 승객 수가 사고 당일보다 50%가 많다는 거죠. 사고 당일은 50%가 항상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 감지한다. 감지가 된다는 거죠. 50%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우리가 9.11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9.11 벌써 20주년 됐습니다. 9.11 같은 경우도 그날따라 출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빌딩에. 그건 뭐 지금까지 조사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보면 평상시에 왔는데 그날따라 안 나간 사람들이랄까. 이 열차 사고가 나는 날에는 그 기차를 탑승한 것들이 평상시보다 절반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날 때 안 나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묘하게. 아니, 그러니까 우연한 경우로 뭐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뭐 어떤 일이 있겠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그냥 그런 느낌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상하게 나가기 싫다. 그래 안 나갔는데 뭐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은 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라기 하기에는 참 진짜 실화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1972년에 검은 유괴자라는 검은 블랙 이제 키드네프라고 해야 되나? 유괴자라는 소설이 나왔거든요. 소설. 저자가 제임스 러스크 2세예요. 자, 이 소설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흑인이 이끄는 테러 단체가 아주 유명한 부유층 인사의 딸을 납치해가지고 딸 이름은 패트리샤예요. 이 여대생을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 납치하는데 그 남자친구와 같이 있다가 납치를 하니까 남자친구는 구타당하고 그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경찰의 사건 용의자로 지목받기도 해요. 혐의를 받기도 하고 처음에 이 여대생은 좀 저항하다가 나중에 이 단체 이데올로기에 세뇌되는 거죠. 일종의 스톡홀름 효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소설에 나오는 이 테러 단체가 우리는 미국에서 처음 이런 정치적 납치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경찰에 포위돼서 결국 우리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게 1972년에 나온 검은 유괴자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74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그 영화 이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는데 74년에 패트리샤 허스트라고 우리 그 허스트라고 미국의 유명한 언론 재벌 있지 않습니까? 허스트? 네, 허스트. 그 LA 쪽에 허스트 캐슬 해가지고 우리 그 플레이보이가 허스트인가? 그건 플레이보이는 다르죠. 참, 그건 허슬러인가? 아니, 허슬러는 다르고 플레이보이는 플레이보이 클럽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 허스트라고 왜 로즈버드라는 그 시민 케인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 우리 찰리 채플린 자서전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 허슬러 캐슬, 허슬러 저택에 초대해 받아갔는데 동물원이 안에 있고 허스트. 허스트 캐슬. 그만큼 어마어마한 완전히 막 미국의 부가 집약된 집이었다. 그 주인공 허스트. 허스트의 손녀딸 패트리샤 허스트가 바로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 남친하고 같이 있다가 납치돼가지고 그런 다음에
한 달 후에 미국 FBI가 바로 이 검은 유괴자라는 소설을 쓴 저자 제임스 러스크 익스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 똑같이 일어나니까. 범죄 용의자로. 네. 네가 이 범죄를 꾸몄지. 이 소설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의심을 받았다는 거죠. 너무 비슷하게 사건이 너무 똑같으니까. 이름도 패트리시아고 그 테러 단체도 흑인이 들어가 있고 똑같고. 네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남친도 구타당하다가 처음 혐의를 받았고. 다 똑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납치범들이 경찰에 포위된 다음에 이제 결국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납치범들이 소설을 읽고 한 것인지 이건 하지만 이게 너무 흡사하다 이거죠. 이게 책의 내용하고 이런 내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년 후에 이것을 마치 예언한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어디 무슨 연예인의 네. 뭐 과거 학창 시절 학폭 뭐 이런 것들을 드라마 같은 데서 되게 비슷하게 해놨는데 나중에 진짜 실제로 밝혀지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 거는 근데 어디선가 풍문으로 들을 만한 이야기들을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근데 조금 그렇죠. 이건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건 미래에 생긴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진짜 이 패트리 허스트가 납치가 돼가지고 그 단체원하고 같이 행동한다. 이런 것까지 맞추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FBI가 작가를 이제 용의자로 혐의를 둘 만큼 그 정도로. 아니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그 극비 수사였죠. 뭐였죠? 그 영화 극비 수사. 네. 그거가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거기 극비 수사가 경찰이 유괴 아동을 조사를 하는데 네. 그 경찰 그때 실명이 나왔잖아요. 공길용 형사와 김중산 도사. 저 부산에서의 그 이야기죠. 네네네네. 그때 보면 이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이 여러 가지 지금 있어가지고 보고 있으면 이 동시성이라 할까, 우연성이라 할까 이런 것들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진문기담에 많이 좀 담겨 있는 거군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일종의 동시성 이런 이제 예언성, 예지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네. 근데 사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미래를 인지하는 것들은 일종의 씨앗과 꽃으로 비유하거든요. 씨앗과 꽃?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들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어차피 이 현재가 지금 그 씨앗을 갖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를 보면 이제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씨앗과 꽃을 통해서 비유를 해가지고 누군가나 하여튼 그 씨앗만 보고도 이 꽃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도사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3대 이제 그 명리학자 하면 그 박도사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재산 박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런 식이거든요. 아침에 딱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몇 시경에 성이 황신 누가 찾아와갖고 이러이러한 것을 물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본단 말이죠. 당신 어떻게 그걸 그 성까지 똑같이 이렇게 하느냐면 이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아침에 뭐 물이 들어오는데 노란 물이 이렇게 뭐 몇시더라. 햇빛은 몇 시에 이렇게 오더라. 그러면 시간은 이렇고 성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아주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자잘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정보에서 유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미래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를 인지하는 하나의 어떤 단서가 되지 않나. 현재의 어떤 정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넘겨버릴 수 있는 정보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에 미세한 잡음이 난단 말이죠. 지금 우리 소리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자동차 소리구나, 오토바이 소리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아주 고도로 달려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동차에 지금 뭔가 그렇죠, 잡음이 있고 아니면 저건 지금 뭐가 브레이크가 문제라든지 뭐가 지금 바퀴가 문제라든지 이걸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카수리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계신 곳 걸로 바로 옵니다. 카수리. 네. 바로 그런 식의 그걸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말 다 똑같은 소리고 똑같은 눈으로 보이는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딱 이거 칠 때 뭐 10분의 1초의 음으로 치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그냥 똑같이 한번 띵 눌렀다고 생각하는데 그 흔히 말하는 프로라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구분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그마하게 더 세그멘테이션 계속해서 세분화시켜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프로잖아요. 거기서 어떤 그 자그마한 것 차이까지 미세한 차이까지 식별해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면 이것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비유는 이렇게 해요. 자, 연못 한쪽에 내가 서 있단 말이죠.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보이는 저 연못 반대편 쪽에, 건너편 쪽에 장난감 배 같은 게 하나 지금 쭉 떠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장난감 배가 이쪽으로 오면서 물결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물결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못 위에 부유물들이 떠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이 부딪혀가 물결이 또 변화를 일으킬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지금처럼 이 물결을 세밀하게 보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그 물결이 어떻게 오는 걸 보고 지금 이 물결을 일으키는 것은 뭐 크기가 몇 센치 정도고 그 이런 어떤 배가 어느 쪽에서 얼마 후에 올 거다라고 이제 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물결이 오고 있는 거를 우리 분석을 해가 우리 뇌 회로로 돌려가지고 네. 데이터를 내는 게 일종의 예언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의미로. 네. 그거는 예를 들면 그 영화가 아니라 그 드라마 셜록 네. 같은 거 그렇죠. 영국 드라마 네, 셜록 네. 이런 것 보면 아주 작은 네. 단서 하나를 잘 조합하고 실로 이렇게 엮어서 네. 사실 하나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예측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뭐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셜록이 보여주는 게 그 소급적 추리라고 해야 되나요? 소급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통의 추리를 할 때 이제 인간관계를 따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아가는데 네. 요거를 거꾸로 지금 결과가 나타난 거 가지고 거꾸로 이제 소급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참 기가 막히게 네. 탐복을 하는데 사실은 과학이다. 충분히 우리 경험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뭐 논리죠. 약간 뭐 다리를 저는 왓슨인가요? 네. 친구. 하여튼 그 친구가 뭐 어디 전쟁에서 네. 뭐 다쳐갖고 이렇게 와서 뭐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참 재미는 있어요. 네.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겠군요.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은 없고 그 내용은 이제 우리 한국 쪽에 명리라든지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그 재밌는 일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밌는 경우는 저는 좀 많이 지켜보게 된 게 이런 거는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똑같은 이제 사주 정보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참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논리적으로 결국 그 어떻게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좀 더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논리 싸움이더라고요. 데이터에 결국은 내가 얼마나 많은 더 데이터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경우를 봤죠. 네네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나중에 한번 그 말씀드릴게요. 진문기담에서는 제일 좀 특이한 얘기는 뭐 있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결국 우연의 일치라는 거 있잖아요.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 네. 참 이런 우연의 일치.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과 관련된 우연의 일치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하게 이게 뭔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작용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우주에 아주 그냥 무의미하게 던져진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다. 우주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우연의 일치를 한번 보면 결국 우주도 우리에게 무관심하진 않다. 이런 느낌이 한 번씩 들거든요. 그래요? 네네. 자, 사람에 관련된 우연의 일치를 한번 보면요. 루이 16세 있죠. 비극의 루이 16세. 네네네. 근데 이 루이 16세가 어린 시절에 점성술사, 그 서양에서는 점성술사 많이 보잖아요. 매월 21일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거든요. 루이 16세가? 네, 어릴 때. 21일. 넌 항상 21일 날 조심해야 돼. 21일 날 혹시 저 목이 잘려나갔습니까? 맞습니다. 네. 루이 16세가 그 프랑스를 탈출하려다가 그 시골에서 체포된 날짜도 21일. 그리고 루이 16세의 그 결국 그 프로봉 왕가가 끝장나고 프랑스 이제 혁명 공화정이 선포된 날짜도 21일. 그리고 루이 16세가 채용된 날짜도 21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21일하고 이런 것들. 이게 참 뭐 숫자로만 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 따지면 또 피타고라스가 수비학 해가지고 수의 신비가 숨겨져 있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뭐 이게 숫자로 결국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자연과학의 법칙들은 다 숫자로 나타내잖아요, 수학은.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수라는 게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1kg 거비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숫자 1. 물론 이제 킬로그램 무게 단위로서의 뭐 1kg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다양한 의미로 분화하기 네,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kg씩 먹어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뭐 1kg의 그 커피를 다 마실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저도 지원에다가 한계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네. 1kg 커피. 이제 이런 거 보기 싫으시면 이제 그만 사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언제까지 정프로가 이런 억지 주장하는 거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것도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저도 이제는 1kg 커피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kg 커피 최고의 원두라는 거, 그건 뭐 변함없는 사실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로스팅을 한다는 거 역시도 팩트고요. 합리적인 가격도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한을 하시죠. 커피 맛의 단위를 1kg, 1kg로 제한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는 0.5kg 뭐 이런 식으로 하시죠. 그럴까? 네. 자, 그러면 1kg로 여러분 다 대동단결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UBD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1kg입니다. 자, 1kg 커피 빨리 주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참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 좀 드문 사건들이 그 이탈리아 왕 움베르토 1세 사건이 있는데요. 움베르토? 예, 움베르토 1세.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따져보진 않았는데, 자, 움베르토 1세가 1900년에 밀라노 근교 몬자 마을에 잠시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작은 레스토랑에 딱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이 레스토랑 주인이 자기하고 얼굴도 너무 많이 닮았고, 체구도 너무 닮았고, 완전 닮은 꼴을 식당 주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좀 와봐라고. 그래서 한번 서로 조사를 해봤죠. 태어난 날도 둘 다 1844년 3월 14일 출생. 태어난 날짜. 그리고 이름도 알고 보니까 이 식당 주인도 움베르토 똑같이 왕하고. 그리고 둘 다 결혼한 날짜도 1868년 4월 22일 결혼을 했고, 또 둘 다 결혼한 여자 이름도 마르게리타 이름하고 결혼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뒀는데 아들 이름도 둘 다 빅토리오. 그 다음에 왕이 즉위한 날 식당 주인 움베르토도 가게를 개업했단 말이죠. 이 사주가 같은 거죠, 지금 보면. 그런 다음에 1866년에 둘이가 만났단 말이죠. 군대에서. 왕은 대령이었고 이 사람은 이등병으로 그 군대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이 군대에 있다가 진급을 했는데 진급한 날짜도 같아요. 식당 주인 움베르토는 상사로 진급했고, 왕은 그 당시 군단장으로 진급했고, 날짜도 같아요. 그 다음에 1876년에 함께 무공훈장을 받았단 말이죠. 무공훈장도 함께 받았고. 그러니까 왕이 이걸 알게 되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나 이 사람을 다음날 내가 임명할 거야. 왕실 건의기병으로 임명해야겠다라고 이제 다음날 이제 보좌관을 보낸 거죠. 그 식장에 보좌관을 보내가지고, 당신 영광스럽게도 왕실 건의병으로 임명됐으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이렇게 됐는데, 그 보좌관이 딱 찾아가서 식당 주인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식당 주인이 총격 사건에 휘말려 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 식당에서 총격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왕에 가서 보고를 한 거죠. 폐하, 그 움베르토 식당 주인 움베르토가 지금 사망했습니다. 총을 맞았답니다. 그 왕이 깜짝 놀라면서, 그럼 내가 장례식은 그래도 가야 되니까 시간을 좀 알아보라 라고 한 시간에 바로 암살범인 왕을 총으로 저격해서 움베르토 1세도 바로 사망을 했다. 같은 날. 이런 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일란성 쌍둥이 가능성이 좀 있긴 있네요. 아니, 왜냐면 가끔 그 일란성 쌍둥이들 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로마에서 태어나고 여기는 밀라노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어쨌든 그 왕의 아들인 거잖아요, 움베르토도. 그러니까 왕이 됐겠죠. 그러니까 왕실에 태어났는데. 식당 주인은 따로 보냈다. 왜냐면 이제 막 그 형제들 사이에 이 엄청난 그 다툼 뭐 이런 게 걱정이 됐거나, 혹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쌍둥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심할 때라 자칫 우리 아들이 왕으로 못 될까 두려워서 하나를 그냥 저 어디 멀리 이제 되게 저 땅 끝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지금도 일란성 쌍둥이들이
뭐 해외 같은 데서 보면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코스를 밟은 거죠. 인생 역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물론 이제 나머지 것들 뭐 죽은 날 이런 것까지는 뭐 조금 그렇긴 하더라도 그런 일란성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출생의 비밀로.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아니고. 네. 근데 아니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이게 묘하게 왜 그러니까 여기 옛날 서양에서 익숙한 그런 전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괴담 같이. 그러니까 일종의 나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죽게 된다. 네. 도플갱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여기서 연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도플갱어 아마 영화의 주인공이 드루 베리모. 네네. 드루 베리모도 근데 누구 딸 아닙니까? 그 베리모 가문이 유명한 그 연기자 가문이죠. 아 그렇죠. 네. 하긴 누군가의 딸이겠지. 누군가의 딸이죠. 누구나 참 누군가의 딸이죠. 베리모죠. 네, 드루 베리모. 네. 결혼을 좀 유명한 사람이랑 했던 게 드루 베리모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니 드루 베리모가 E.T.의 여주인공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걸로 유명했던 걸로. 그다음 아약하고 아약으로 유명했던 거. 네, 하여튼 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도플갱어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도 아마 여기에 조금 더 이야기가 가미됐을 가능성도 좀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상둥이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나의 고유성이랄까, 나의 절대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거울이랄까, 상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경원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조금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면서도 좀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렇죠. 예전에 우리 밀란 쿤데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삶의 은밀성을 포기한 자는 괴물이 된다고. 삶의 은밀성, 프라이버시죠. 삶의 비밀이 없으면 괴물이 된다는 거죠. 네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내가 이 세상 누구와도 다른 나다라고 말을 하려면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밀이 없이 모든 걸 다 까발려 버리면 그 사람은 누구와도 대체가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비밀을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고유한 존재로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건데 이런 쌍둥이라든지 이런 도플갱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 내 존재의 고유성을 위협하는 뭔가 적같이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결혼식 날 만약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 부부는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자, 이탈리아 왕의 아들인 다우스타 공작하고 마리아 공작 부인이죠. 1857년 5월 30일 결혼식을 했는데 이 결혼식 날 온갖 사건이 다 일어나거든요. 자, 먼저 신부의 이제 의상을 담당하는 하녀가 그날 바로 또 목을 매어 자살을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왜 자살해? 신랑 집이죠. 왕궁의 문지기도 또 스스로 목을 칼로 베어가지고 또 이게 스스로 참수를 했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또 죽어버리고 또 이제 결혼 행렬이 이제 쭉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성당으로 가는데 결혼 행렬을 선도하던 대령이 이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사병으로 말에서 떨어져가 졸도를 해버리고 죽진 않았는데 완전히 크게 낙마해가 다치게 되고 또 이제 이 부부가 그 당시 이제 열차 기차를 타고 어딜 가야 되는데 이제 신혼열차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장이 신혼열차 출발하는데 바퀴에 깔려가 또 죽어버려요. 그날. 그리고 또 이 국왕의 보좌관이 이제 이 결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고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또 낙마했는데 바로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다우스타 공작의 신랑이죠. 신랑의 덜러리가 그날 또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려요. 자, 이게 그날 하루에 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요거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거는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시녀, 문지기, 왕궁 결혼식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그 극도의 스트레스. 그 조금만 뭐 잘못해도 뭐 애들 잡을 거 이런 거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일단 그건 그렇게 해결. 그다음에 마부 일사병. 워낙 더운 날 결혼했으니까 그 말 연습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겠죠. 이것도 역시 이해되고요. 역장이 바퀴에 깔려 죽은 거는 국왕 결혼식 하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몰립니까? 그리고 또
또 나름 중요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옆에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 툭툭 치면서 그냥 막 비키라고 했었고 뭐 이런 일들 얼마나 많겠어요. 아, 정말 깔려 죽었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렇죠. 깔리거나 혹은 뭐 야 왕 오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 치우는 과정에서 네. 그 역장이 서 있다가 이제 거기 가시면 안 되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기찻길로 간 거고요. 그 왕궁 문지기가 목을 스스로 참수를 한 거는 목을 스스로 벤 거는 이거는 저는 약간 그 연목을 하신 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뭐 저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 상황에서 결혼한다고? 나는 지금 사람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축하객이며 이런 사람 다 문지기가 직접 다 받아보면서 막 허리를 얼마나 많이 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너 한번 아유 죽어봐라 이거나 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극한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신랑 들러리 권총자살. 권총자살. 네. 요것도 이제 아마 그 왕실의 결혼이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권력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겠습니까? 들러리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이 미래 권력 때문에 그렇죠. 나는 되게 그 친하게 이렇게 막 저 줄 대려고 했는데 결국 권력의 끈은 떨어졌고 뭔 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의 끈이 떨어졌고 너는 그냥 들러리나 쓰다 가 임마 저 뷔페니까 맛있는 거나 먹어 이러고 이제 되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은 그 수년 동안 투자했던 시간이 아깝고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권총자살로 마감한 게 아닌가. 저는 뭐 이건 그렇게 신기한 일이 많이 있는 건 아니다. 사건만 많았을 뿐이지. 사건은 많았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규명 가능한, 설명 가능한.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경험주의자의 최고봉이십니다. 네. 근데 누구 결혼식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고 그랬어요. 야, 네. 그래서 결국 뭐 아니나 다를까 평생 가정 불화로 고생을 했다. 이혼은 못하고 결국 이날에 일어났던 이 축복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저주의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평생 서로 불화를 빚고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야, 근데 진짜 우리는 본래 결혼할 때 비 오고 이러면 괜히 기분 나쁘고 하니까 비 오면 잘 산다더라. 계속 그렇게 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받으면 야, 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별일이 다 있는 이제 이 책은 당연히 재밌겠군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 책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그 다양한 사건들을 모아놨고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지금 말씀대로 좀 합리적으로 시도하려고는 해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부두교의 좀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IT 좀비들 많이 나오는데 그 좀비 현상에 대해서 아주 저는 이렇게 그럴듯하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니까 이 좀비는 한마디로 노동력을 부려먹으려는 농장 주인들의 음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뭐 양먹이와 그렇죠. 이런 거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마약을 먹여가지고 무덤에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관에 눕혀가지고 거기 있는데 마약 먹어갖고 정신이 없잖아요. 해롱해롱 하는데 이 사람을 이제 끄집어내는 신용을 하면서 너는 죽었는데 우리가 너를 이제 너의 영혼을 지배한다. 좀비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마약을 투입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그래서 계속 일을 시키고 노예로 했다가 너희들은 죽어도 죽지를 못해. 라고 했다가 마약 공급이 끊어지면 어느 정도 자각을 해가 다시 탈출한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좀비 현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신비하게 보이지만 그 배우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경험주의적으로 또 분석을 하다 보면 해답은 나온다. 지금 사실 경험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또 만큼 또 해명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그걸 신비에 우리가 베일로만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이 책이 한 8, 90년대까지만 해도 잘 나갔을 텐데 2000년대 들어서 그 서프라이즈라는 방송 프로가 나오면서 많이 좀 약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실 저희 때는 그 초등학교 70년대, 80년대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뭐 4차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UFO, 버뮤다 삼각지대. 버뮤다 삼각지대는 항상 비행기가 그렇죠, 사라진다, 뭐 배도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피라미드의 신비. 뭐 피라미드에 뭐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위에서 4분의 1 여기서는 항상 과일이 섞지를 않는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옛날에 그런 거 많았는데. 근데 나중에 여기서 보니까 버뮤다 삼각지대
그게 사고가 많은 게 아니라면서요. 네네네. 워낙 면적이 넓어갖고 그렇죠. 삼각지대 안에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고 나는 수준이라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본 것 같고 이 피라미드 그 4분의 뭐 3지점, 3분의 1지점인가요? 하여튼 거기 그 실험했던 데가 굉장히 선선한 곳이었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도저히 불치병이라든지 난치병이었는데 뭐 프랑스 루르드 샘물을 바르니까 갑자기 모든 게 나아졌다. 그리고 갑자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다.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근데 뭐 그게 물론 이 책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루르드라든지 이런 이적을 와가지고 거기서 치유된 사람보다는 치료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든지 인간의 몸과 마음이랄까 세계의 어떤 신비는 여전히 우리의 어떤 지금의 어떤 지식과 이성만 갖고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도전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일단 이런 광활한 어떤 미지의 영역들이 있다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또 우리가 세상을 막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막 다 이제 너무 평범하고 너무나 이제 다 익숙해졌고 세상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범상하게 느껴지는데 한 번씩 또 이런 책을 읽고 있으면 야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무심하지는 않아 이런 생각을 또 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또 이런 거 읽으면서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그 실제와 아니면 실제 아닌 것의 그 경계 어딘가쯤을 우리가 이렇게 해집고 다니는 거는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결국 그 영화나 소설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세계를 꿈꾸잖아요. 그 마블 세계관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가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자연 법칙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과 다른 법칙들이 움직이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하고 완전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즐기잖아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삶을 경험하고 싶고 여러 우주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또 우리 삶이 그렇게 단조롭진 않고 좀 복합적이고 두께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두께가 있는 삶을 위해서 이런 어떤 사천 이야기도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후생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껍다는 뜻이죠. 후생. 저 배 만들 때 후판 이런 거 할 때 이제 후자를 씁니다. 두터울 후자. 저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가 좋을까 고민했는데 그 결혼하면서 8명인가 죽은 7명인가 8명이 죽은 그 사건을 보면서 양혜승의 결혼은 미친 짓이야. 이 노래가 어떨까? 좋습니다. 좋으세요? 좋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좀 가볍게 오늘 또 뭐 연휴도 지나고 했으니까 가볍게 좀 여러분과 함께 해봤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책은 노란 손수건 1부에 소개해드렸고요. 2부에는 세계 진문기담 아주 신기한 이야기들 많이 있는 도서판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고요. 유튜브 그리고 팟빵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플로우 플랫폼에서도 자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로우에서는 노래와 함께 감상하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